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과 혁신 김민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15주차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5주차 강의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챕터 4와 7의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창업 마케팅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비즈니스 모델, BM, 비즈 모델이란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비즈 모델을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이해에 앞서서 그럼 비즈니스라는 것은 무엇이죠? 비즈니스, 즉 사업을 간단하게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즉 사업이란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획득하는 일을 말합니다. 즉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가치를 제공하고 가치가 고객들에게 전달되도록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이 대가로 수입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모델의 사전적 정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비즈니스 제너레이션 9 블록의 저자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와 에스피그누어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하나의 조직이 어떻게 가치를 포착하고 창조하고 전파하는지 그 방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인데 경영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조한 마그레타는 비즈니스 모델이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여러 정의들을 종합해서 재정의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이란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달성시키는 일련의 방법과 과정을 기획한 계획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정의 중에서 어떠한 정의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라보든지 간에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란 비즈니스에 대한 밑그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밑그림으로서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게 사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방금 사업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해할 수 있게? 비즈니스의 주체인 본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즉 투자자 또는 내부자들이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번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란 결국은 상대방이 나의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비즈니스 모델은 상대방이 내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도 내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었죠. 비즈니스 모델의 개념은 인터넷 비즈니스가 시작되었던 1990년대에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가들에 의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가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보여주거나 담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조업 등의 전통적인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장도, 토지도, 제품이나 기술 특허 그 어떤 것도 보여줄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사업 아이디어라도 구체화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었죠.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돈을 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만약 나에게 투자해 준다면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당신의 투자금을 회수시켜 주고 여기에 덧붙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해 줄 것입니다.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란 투자자들이 내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들을 알아보았고,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은 내 사업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자 계획서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죠? 상대가 내 비즈니스 모델을 읽고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훌륭히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쉽게 이해하게 한 책으로 유명해졌죠. 알렉산더 오스트왈드와 예스 피그누어가 쓴 책 비즈니스 모델 제네레이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들이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 작성 방법인 9블럭이 보편적인 비즈니스 모델 작성 방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9블럭을 이루는 9가지 요소, 즉 비즈니스 모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9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블럭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작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 9가지는 고객 세분화, 가치 제한, 고객 관계, 핵심 활동, 핵심 자원, 핵심 파트너, 채널, 비용 구조, 그리고 수익 구조가 있습니다. 이 9가지 요소는 모든 사업 계획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9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이해하고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들은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블럭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인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란 나의 사업 아이디어, 즉 내가 팔고자 하는,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우수한 발명품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매해 줄 사람이 없다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죠. 고객 세분화라는 것은 비단 비즈니스 모델에서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9블럭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 중 첫 번째로 고객 세분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가치를 창조해야 하는가? 과연 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매력과 구매의지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청소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일 만치 디자인이 우수하고 구석구석 청소를 잘하는 훌륭한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로봇을 사고 싶습니다. 사고 싶다가 구매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로봇의 가격은 5천만 원입니다. 사고 싶지만, 즉 구매 의지는 있으나 돈이 없습니다. 여기서 돈은 구매력이 됩니다. 반면 5천만 원의 가격을 지불할 능력은 있는 부자들이 있지만 로봇보다는 청소 도우미를 쓰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구매력은 있으나 구매 의지가 없는 경우입니다. 구매력과 구매 의지, 이 둘 중 하나만 충족하지 못해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객 세분화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누가 구매 의지와 구매력 모두를 갖추고 있을지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핵심 타깃으로 정할 세그먼트와 비교적 집중하지 않아도 될 세그먼트를 결정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특정한 세그먼트를 위한 특화된 요구를 파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보다 신중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첫 번째, 나의 사업 아이디어의 고객은 누가 될 것이다. 이것을 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고객 세그먼트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경제 능력, 학력, 나이, 성별, 사는 지역, 라이프 스타일 등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디어는 누가 필요로 하는 아이템일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즉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에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고객 세분화에 대해 앞에서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고객 세분화를 하지 않아도 되는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스마켓, 즉 초대형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은 나이나 소득 수준, 재산, 사는 지역, 직업, 학력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구매할 만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매스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됩니다. 특정한 고객층을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나미 볼펜 같은 제품이죠. 부자도 사업가도 회사원도 선생님도 기술자도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대학생도 가장 쉽게 접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반면 같은 볼펜이라고 하더라도 명품 몽블랑에서 나오는 펜이라고 한다면 고객 세분화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죠. 성공한 비즈니스맨, 소득이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모나미 펜에 비해 명확히 세분화된 고객층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멀티사이드 시장도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멀티사이드 시장이란 상호 의존적인 2개 이상의 개별적 고객 그룹을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멀티사이드 비즈니스로는 신문사를 들 수 있습니다. 신문사는 신문 구독자를 고객으로 타깃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신문에 광고를 실어줄 광고주를 타깃해야 합니다. 구독자가 없는 신문에 나의 회사에 광고를 싣고 싶은 광고주는 단 한 명도 없겠죠. 신문사는 구독자와 광고주라는 별개이지만 상호 의존적인 2개의 타깃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멀티사이드 비즈니스입니다. 최근 많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와 같은 멀티사이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어비앤비나 국내의 야놀자 같은 기업들 역시 숙소를 제공할 임대인과 숙소를 쓰고자 하는 여행객 혹은 숙박객이라는 개별적인 고객층을 모두 필요로 하는 멀티사이드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인블럭의 두 번째 구성 요소인 가치 제한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고객이 처한 갈증을 해결해 주거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합니다.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능 중에 니즈, 즉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 무엇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고자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이상이 괴리를 보일 때 사람은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설작용으로 몸에 수분이 빠져나갔습니다. 사람은 원래의 상황, 즉 수분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수분을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니즈, 즉 필요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갈증, 즉 필요를 느끼게 되면 욕구, 즉 물 또는 탄산음료, 포카리 스웨트, 시원한 맥주 등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원하게 되죠. 이것이 욕구입니다. 갈증에서는 필요, 구체적인 요구는 욕구가 되죠. 무엇인가를 먹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허기를 느끼게 되죠. 허기를 채워줄 먹을 것을 원하게 됩니다. 즉 필요입니다. 밥을 먹고 싶어, 배고파, 밥 먹고 싶어, 햄버거 먹고 싶어, 피자, 떡볶이, 빵을 먹고 싶어 등의 구체적인 그 무엇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욕구입니다. 가치 제한이란 우리의 사업 아이디어, 즉 우리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객들의 어떠한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국 가치 제한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것의 총괄적인 실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에 도움이 되는 가치는 양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인 것이란 디자인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 존중받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등의 심리적인 부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욕구는 매우 다양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목마름이라는 필요를 느꼈을 때 이에 대한 욕구로 물을 먹고 싶다, 즉 물만을 원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도 없이 많은 음료의 종류와 마실 거리가 욕구로 탄생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되고 있죠. 이러한 욕구의 다양성은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욱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구체적인 제품들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의 비즈니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사업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나의 제품이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가치는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효용 가치가 될 것입니다. 비슷한 제품이라면 나는 싼 것을 사고 싶어 라는 고객의 욕구를 해결한다면 가격 효용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혹은 조금 비싸더라도 나는 가까운 곳에서 사고 싶어 라는 욕구를 해결한다면 고객에게 편의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능이 같은 전화기라도 이쁜 것을 사고 싶어 라는 욕구를 해결한다면 심미적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 싶어 라는 욕구를 해결한다면 소속 가치 혹은 유의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과연 이러한 가치가 다른 기업들은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은 사업 성패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나인블럭의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채널입니다. 채널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물류, 유통, 판매 채널 등 기업과 고객의 인터페이스 전반이 바로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들은 어떠한 방식,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가치가 전달되기를 원하는가? 우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는가? 어떠한 채널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이해도, 평가, 구매, 전달, 판매 이후에 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해도란 고객에게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겠습니다. 고객에게 내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들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게 됩니다.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사용한 이후 어떻게 제대로 평가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 사용 이후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야 재구매가 지속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채널의 구성 요소는 구매입니다. 고객이 더 원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고객이 매장을 방문해야만 하던 시대에서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등이 구매에 대한 다양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 중 전달이 있습니다. 전달은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제공하는 가치 제안을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널을 구성하는 요소 중 판매 이후의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AS나 CS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채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러한 채널의 유형으로는 영업 부서를 통한 전달, 웹사이트를 통한 홍보에 의한 전달, 직영 매장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식, 혹은 파트너 매장,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등, 혹은 나와의 협력업체 등의 매장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매 혹은 소매 등도
이와 같은 채널의 유형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고려하고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 그리고 비즈니스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의 채널 유형과 채널 요소들을 결합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내가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규모나 성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나인블럭의 네 번째 구성 요소는 고객관계입니다. 고객관계란 기업이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고객과 어떠한 형태의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고객 확보. 둘째, 고객 유지. 셋째, 판매 촉진.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판매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 세 가지 모두 매우 쉽지 않은 일이며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고객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은 우리와 어떠한 방식의 관계가 유지되길 바라는가? 우리들은 고객들과 어떠한 관계를 확립해 왔는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어떠한 채널을 활용할 때 가장 비용적인 면에서 효율적인가? 채널과 고객을 위한 업무들은 제대로 통합이 되어 있는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고객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고객 세그먼트와 고객 관계를 형성할 때 몇 가지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들입니다. 첫 번째, 개별 어시스트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는 상호 교류가 필요한 방식입니다. 판매를 하거나 혹은 구매를 한 이후에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담당자가 응대하는 방식입니다. 판매 직원이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하거나 이메일과 같은 간접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헌신적 개별 어시스트의 관계입니다. 고객별로 전담 인력을 두어서 헌신적으로 응대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가장 깊고 친밀한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며 대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또는 VIP 고객 서비스 등이 이와 같은 헌신적 개별 어시스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 경우에 기업들은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해결하도록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사용 설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화 서비스입니다. 이 방식은 조금은 더 섬세한 셀프 서비스 방식과 자동화 프로세스가 혼합되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온라인 프로파일을 통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별 고객의 특징을 인식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주거나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동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취향별로 도서나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처럼 제대로만 된다면 개별 어시스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커뮤니티 방식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방식은 기존 고객이나 잠재 고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한 방식입니다. 유저 커뮤니티를 활용하고 유저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지식을 교환하기도 하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고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의 충성도를 더 높이 끌어올리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로 코크리에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협업 방법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고객들과 함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고객 대 벤더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마존.com 등은 고객들이 창조해낸 리뷰를 통해 다른 독자들에게 필요한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신제품의 디자인 과정에서 소비자를 개입시키는 기업도 있습니다. 더욱 적극적인 경로로는 유튜브.com처럼 고객 스스로가 콘텐츠를 창조해내도록 유도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에어비앤비, 크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인해서 고객관계의 방식 중에 코크리에이션, 즉 협업관계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 즉 제품이나 서비스는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관계를 맺을 때 고객 확보 및 유지 그리고 판매 촉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객관리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될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속도, 존폐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나인블럭의 다섯 번째 구성 요소는 수익원입니다. 기업의 존재의 가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존재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의 가치 창출이나 고용 창출 혹은 선한 사회적 활동조차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창출될 때에만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어떠한 투자자도 수익원이 없는 비즈니스에 투자할 리가 없겠죠. 설령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나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수익원이 없다면 어떠한 투자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수익원이란 무엇인가? 기업이 제공하고자 하는 가치, 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객으로부터 받게 될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익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고객은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가? 고객은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싶어 하는가? 비즈니스 모델의 심장이 고객이라면 수익원은 그 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각 고객들로부터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성공적인 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업은 고객들로부터 하나 이상의 수익원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에는 두 가지 형태의 수익원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일회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전달하거나 구매 후 고객을 지원하는 것에 따르는 영속적인 지출로 유발되는 반복적 수입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도기 회사가 면도기를 고객에게 팔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일회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이 면도날을 반복해서 구매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고객의 연속적인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반복적인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제록스에서 복사기를 구매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고객들이 복사기를 구매함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수익은 고객의 일회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기 구매 이후에 잉크의 지속적인 구매 혹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의한 수입은 고객의 지속적인 지출로부터 유발되는 반복적인 수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함에 있어서 일회성 수익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반복적인 수익 구조를 찾아냈을 경우에는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볼 것입니다. 이러한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품 판매입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일반화된 수익원이 바로 물품 판매입니다. 이것은 기업, 회사가 보유한 물리적인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책이나 음반, 가전제품 등 수많은 물품들을 고객에게 소유권 이전함으로써 판매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회사가 보유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판매 수익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판매 수익은 매우 전통적인 방식의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특정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원입니다. 예를 들어 이용하는 양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통신사는 통신 사용 시간에 따라 전화 요금을 부과하고 호텔 같은 경우는 객실을 이용한 일수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용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 번째 수익원의 종류로는 가입비가 있습니다. 가입비와 같은 방식은 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이용 권한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헬스클럽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헬스클럽 같은 경우는 시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회원들에게 월간 또는 연간의 가입비를 받습니다.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가로서 비용을 청구받는 형태가 가입비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대여 및 임대료 형태의 수익원이 있습니다. 이 수익원은 특정한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입니다. 대여자는 반복적인 수입을 얻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용자는 전체 대금을 치르고 소유하는 대신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는 렌트카 비즈니스입니다. 고객은 차량을 보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에만
차량을 대여하여 쓰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자 수리용 공구, 고가의 사무용품 정수기, CCTV 설치 시스템, 명품 의류 또는 시계, 결혼식 드레스 등으로까지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여료 방식의 수익 모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이유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 경제를 이용한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수익 모델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카, 에어비앤비 등이 이러한 비즈니스의 주요 성공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수익 모델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고 앞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금융 또는 이자 수익, 중개 수수료와 같은 수익 모델 또는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때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고객이 기꺼이 편리한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수익 모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수익 모델의 설계는 곧 회사의 존재 유무를 결정짓는 아주 주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인블럭의 6번째와 7번째 구성 요소는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입니다.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 두 요소는 기업의 내적 역량과 관계가 있는 요소입니다. 핵심 자원이란 기업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유해야만 하는 주요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핵심 자원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할 수도 있고 가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장에 접근하고 고객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종류에 따라 핵심 자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자원이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기계 또는 장비, 차량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택시회사라면 차량이 핵심 자원이 될 것이고 건설 장비 대여회사라면 건설 장비가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자원이 재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모든 비즈니스는 재무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지만 핵심 자원이 재무적인 요인인 비즈니스로는 대표적으로 금융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은행이나 제3금융권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는 핵심 자원이 지적 또는 인적 영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개발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병원 등은 인적 자원을 핵심 자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핵심 자원은 기업의 상황과 효율성에 따라 기업이 직접 소유할 수도 있고 대여하거나 리스 또는 협업관계의 파트너들을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인블럭의 7번째 핵심 활동이란 기업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주요 업무, 즉 기업이 지속적인 수익을 영위하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 핵심적인 업무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핵심 활동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만 있다면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아웃소싱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인블럭 8번째 요소로는 핵심 파트너가 있습니다. 핵심 파트너십은 최근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으로 점점 그 의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든 일을 소화하려 하지 않고 파트너들을 이용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창업기업들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보다 완성된 가치를 제공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디자인 능력을 갖추고 상품 기획력이 있는 창업기업이 화장품의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사의 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고 전문 판매 유통회사를 통해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비록 화장품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유통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디자인 능력과 상품 기획 능력에 집중함으로써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나인블럭의 마지막 요소인 9번째 요소, 비용 구조입니다. 비용 구조란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유지하는 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활동에는 모든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 구조에는 매출이나 판매량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 있고 생산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규모와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기업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투자 유치 시 투자 유치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돕습니다. 비용 구조를 산정함에 있어서 절약해야 할 부분들은 절약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의도적으로 누락되는 비용 구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비즈니스 모델 나인블럭의 구성 요소 9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강의에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은 나의 사업 아이디어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기획하고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 창업자들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한 흔적이 있는가, 그리고 실제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그리고 얼마나 진솔하게 작성되어졌는가에 대해서도 판단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이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진실하고 진지한 고민과 정보 수집 과정에 노력이 있었다는 것,
등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시 한번 상대방이 이해하기 힘든 비즈니스 모델은 훌륭하게 작성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케팅 주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마케팅과 창업 마케팅의 정의 그리고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략 및 도구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마케팅을 판매 촉진을 위한 단순한 광고 행위 정도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기에 앞서 마케팅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서는 마케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활동으로서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판매 촉진 따위를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촉진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등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이전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마케팅은 수요를 관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로서 판매 행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일련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고객의 잠재 욕구를 자극하여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행위와 상품과 용역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히 이전하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까지를 포함합니다. 마케팅을 위한 활동으로는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판매 촉진, 선전 광고, 디지털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제품의 기획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이르는 총체적인 모든 경영 활동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마케팅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또 창업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창업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창업 마케팅은 마케팅과 어떠한 차이를 가진 개념으로 우리들이 인지해야 할까요? 창업 기업은 영세한 규모가 많이 있고 자본 구조와 인력 구조가 열악한 경우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마케팅 활동에는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판매 촉진, 선전 광고 등의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는데 이 모든 활동에는 많은 재원과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마케팅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원이나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창업 마케팅을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마케팅이란 자본이나 네트워크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창업 기업이 현재 보유한 역량만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공급하는 가치를 소비자들로 하여금 필요로 하게끔 만드는 일련의 경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창업 마케팅의 핵심은 부족한 역량, 즉 현재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얼마나 비용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잘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마케팅은 상당 기간 동안 경영 부분에서 연구되어 왔던 주제로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과 분석 도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러한 도구의 활용 가치는 높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략과 도구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STP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전통적인 마케팅 전략 도구로서 고객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 세 가지로 구성된 고객 세분화 전략입니다. 산업시대 이전에는 생산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곧 소비량이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좁았고 생산자는 고객의 니즈를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된 이후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아지고 생산기업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의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생산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선택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나의 제품이 선택될 때에야 제품이 판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은 생산자 중심의 시장 체제는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생산자들 간에 경쟁해야만 하는 시대로 돌입되게 되면서 소비자 중심 체제로 시장이 전환됩니다. 이제는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만 나의 제품이 선택받는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더욱더 많은 욕구,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하는 시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욕구가 존재하는 시장에서 고객 세분화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STP 전략은 결국 고객 세분화 전략입니다. 고객 세분화 전략은 앞선 비즈니스 모델 라인 블럭의 첫 번째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고객 세분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의 고객에게 어떠한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할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시장 세분화가 가능하고 시장 세분화는 표적 시장의 선정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또한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모두를 만족시킬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경쟁력을 갖추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 세분화를 통해 진정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이 될 사람들을 한정 지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획 및 홍보, 판매 촉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TP 전략의 S, 세그멘테이션은 세분화를 의미합니다. 세분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작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만큼 경영활동에 있어서 그리고 마케팅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분화란 구매자 집단을 보다 작은 단위로 나누어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분화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세분화를 통해 경영과 관련된 활동 및 전략 전술을 집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업 간의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시장에서 세분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세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로 첫째, 인구의 증가 둔화와 제품의 다양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구 증가의 둔화로 잠재적 고객은 줄어들고 있고 보다 많은 기업과 제품의 등장으로 생산자 간의 경쟁 강도는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둘째, 소비자의 욕구의 진화를 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확대와 학력 수준의 향상,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 수집의 용이성에 기반한 폭넓은 인식 능력으로 소비자의 욕구가 끊임없이 세분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보기술에 힘입은 마케팅 정보 시스템의 도입으로 이러한 세분화는 지속적으로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STP 전략의 T, 타겟팅이란 각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고 진입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세분 시장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타겟팅은 결국 세분화 작업의 종료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 세분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 기업,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를 이용할 진짜 고객을 확정짓는 단계입니다. 결국 타겟팅은 세분화 작업의 결과물로 인식하면 됩니다. STP 전략의 P, 포지셔닝은 소비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제품이 각인된 모습 또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제품 등이 고객의 마음속에 포지셔닝 되게 되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 및 결정을 단순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될 땐 부채표 활명수가 생각난다면 다른 소화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약국을 방문해서 활명수 주세요 라고 외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플 때 타이레놀이 생각난다면 약국에서 다른 진통제가 아닌 타이레놀 주세요를 거부감 없이 말하게 되죠. 피로감이 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르사를 찾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컨디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포지셔닝은 고객들의 구매 의사 결정을 단순화시킴으로써 타기업 제품과 대비하여 우리 제품이 경쟁적 위치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STP가 마케팅 전략의 주요한 이론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이유는 고객 세분화를 통해서 타겟팅을 명확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타겟의 니즈, 욕구, 경제 수준 정도, 밀집 지역, 생활 패턴 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잠재된 욕구 또는 구매 의지, 구매력을 보다 명확하게 예측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경영을 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추는 어쩌면 나의 고객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STP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객 세분화를 위한 STP 전략 모두 기억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마케팅 분석 기법 중 하나인 포피 분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피란 프로덕트, 제품, 플레이스, 장소, 프라이스, 가격, 프로모션, 판매 촉진 4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포피란 전천후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서 기업이 기대하는 마케팅의 목표, 즉 우리 제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 마케팅에 관한 각종 전략 및 전술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포피 전략을 마케팅 믹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포피 전략의 4가지 구성 요소 중 먼저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피에서 제품이란 단순하게 우리들이 생산할 그 무엇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포피에서의 제품 개념에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라는 가치 제한의 개념 및 제품 기획 단계의 개념까지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 생산 규모는 얼마나 해야 할지와 같은 고민과 결정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제품의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디자인 업무 역시도 포피 전략의 프로덕트, 제품 부분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제품의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마찬가지 제품 단계에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정말 마케팅이란 경영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경영 활동을 의미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왜 마케팅에 도대체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지? 왜 마케팅에 포장 방식이 들어가는 거야? 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케팅의 정의를 기억하세요. 마케팅이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으로서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점, 판매 촉진 따위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마케팅은 단순한 판매 촉진 행위뿐만 아니라 시장조사, 상품화 계획, 선전 등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이전하기 위한 전반적인 경영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디자인과 포장 이 2가지 요소만으로도 소비자의 구매 의지를 높일 수도 있고 꺾을 수도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아이폰이 처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구매 욕구를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디자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애플은 엄청난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욱 많은 고객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는 마케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피 전략의 2번째 P인 플레이스,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피 전략의 플레이스는 장소로 기억하기보다는 유통, 즉 채널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보다 이해가 쉽습니다. 전통적인 비즈니스는 장소를 어디에서 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즉 입지의 중요성이 워낙 강조되었습니다. 입지는 곧 유통이자 유통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통이 단지 매장, 입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플레이스, 장소에서는 나의 제품을 어디에서 팔 것인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통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유통의 경로와 판매 영역, 입지 조건, 제품의 배송 방법이나 재고들에 대한 처리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유통 전략은 다른 전략들과는 달리 한번 결정된 후에는 빠르게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통 채널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나의 제품을 보다 비용 절감하며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피 전략의 3번째 P,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의 결정은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제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매 의지와 구매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매 의지는 있었으나 저 가격에는 사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가격이 구매 의지를 꺾은 경우겠습니다. 혹은 제품은 괜찮아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싸구려 같군 이라고 생각된다면 이 역시도 제품에 대한 구매 의지를 가격이 꺾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격 정책은 제품의 원가 및 일반 관리비와 유통비용, 회사의 이윤 등과 함께 고객의 심리적인 수용 선상까지 고려해야 하는 매우 복잡한 작업입니다. 단지 제품의 가격을 정하는 것만이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 아니라 기초 가격의 책정, 할인 정책, 가격 조건이나 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 등 모두가 가격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의 지불 조건, 예를 들어 카드 할부, 리스 등을 정하는 것 역시 가격에서 고려되어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가격은 제품의 가치에 따라 고객이 지불할 수 있는 선상이어야 하며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즉, 가격은 생산 비용보다는 높게 그리고 고객이 느끼는 가치보다는 낮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통적인 가격 측정 이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포피 전략의 네 번째 P, 프로모션, 판매 촉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매 촉진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프로모션 전략에서는 제품을 어떠한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고객이 알지 못한다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팔리지 않은 제품은 재고로 쌓여 상품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입니다. 프로모션 단계에서는 나의 제품을 소비자들이 인지하게 하는 다양한 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젊은 창업가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페이스북, 인스타 등의 SNS망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SNS망 역시 제품을 알리는 중요한 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마케팅의 개념인 광고, 판매 촉진 등이 바로 이 프로모션 단계에 해당하는 요소입니다. 광고 및 PR, 판매 촉진, 캠페인, 행사, 웹 프로모션 등의 진행 방법과 이러한 광고나 프로모션을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고객에게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역시 포피 전략의 프로모션 단계에서 수립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피 전략 마케팅 믹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정말 마케팅이란 개념의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전천후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민과 전략의 결합을 통해서 우리들의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가 곧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방금 배운 포피 전략의 네 가지 요소, 제품, 장소, 가격, 판매 촉진의 개념을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포피 전략에 대해 배웠습니다. 포피 전략, 즉 제품, 장소, 가격, 판매 촉진 등이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져 왔다면 이를 고객 관점으로 변화시킨 것이 포시 전략입니다. 내용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포시란 커스터머 밸류, 고객 가치, 커스터머 코스트, 고객 비용, 컨비니언스, 고객 편리성, 커뮤니케이션, 고객과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제품이 고객 가치로, 가격이 고객 비용으로, 유통이 고객 편리성으로, 프로모션이 고객과의 대화로 변화되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15주차 보강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와 마케팅의 개념, 그리고 전통적인 주요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50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